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IQ 최고들의 일머리 법칙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김묵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분이 제일교포 3세예요. 3세인데 김묵이라는 그 한국 이름을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썼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제일교포라고 하거나 아니면 외국에 태어나신 분들은 외국 이름을 쓰잖아요. 그 나라의 이름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분도 그렇고 이분 형제, 가족분들이 다 한국 이름 한 가지만 가지고 쓰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한국에 대한 그런 애착심이나 애국심이 강하게 이 책에서도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분이 일본에서는 그래도 가장 영향력 있는 비즈니스 작가로도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4개 국어를 해요. 엄청 똑똑하죠.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그렇게 4개 국어를 하고요. 일본에서만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일본에서 대학을 나왔지만 일을 한 곳은 프랑스나 싱가포르, 중국 그리고 홍콩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세계 각국의 그러한 유명한 사람들 정말 똑똑하고 일 잘하는 사람들과 많이 일을 같이 했고 또 많이 만나보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문도 듣고 그리고 또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경험들에서 나오는 노하우 그리고 어떤 것이 중요한지 어떤 것을 잘 그러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그러한 것들을 아주 세세하게 꼼꼼하게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77가지나 돼요. 그 일을 잘하는 법칙이 77가지로 해서 정리를 해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자기계발서 보면 보통 다른 책의 내용을 인용을 하거나 아니면 명언들이 들어가 있고 그런 사례들도 자신의 사례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사례를 이렇게 적는 경우도 많잖아요. 인용해서 적는 경우도 많은데 이분은 온전히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 그리고 또 그런 조언들 그런 사례들이 많아서 인용이나 명언들 그러한 부분은 별로 들어가 있진 않아요. 온전히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그런 내용들을 아주 꼼꼼하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단락단락 부분 77가지 이렇게 분류를 해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놔서 읽기도 편하고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세세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이 책을 보면 조금만 읽어도 이분이 일하는 스타일이 이런 식이구나. 정말 꼼꼼하고 메모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세밀하게 체크하고 확인하고 하는 그런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정말 앞에 내용만 봐도 책의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만 봐도 이 사람이 이 정도로 꼼꼼하게 세심하게 정말 열심히 일하는 스타일이구나.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일하는 스타일이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러한 책을 한번 내용이 쉬우니까요. 그리고 달락달락 있어서 읽기도 쉽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이렇게 하루에 몇 쪽씩만 이렇게 봐도 며칠이면 이제 다 읽을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짬짬이 읽어도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간을 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쑥쑥쑥쑥 이렇게 간단하게 제목만이라도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체크하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렇게 꼼꼼하게 일러주니까 그런 부분도 다시 체크하고 내 자신을 돌아다보면서 나 자신의 그런 일하는 스타일이나 이런 습관들을 한번 재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책을 보면.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중심이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쓰기, 말하기, 정리하기예요.
쓰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메모, 메일, 자료 3가지가 들어가고요. 말하기에는 대화, 프레젠테이션. 프레젠테이션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대화는 정말 많은 부분을, 인간관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부분만 잘해도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스트레스, 그거를 없앤다면 정말 회사 생활이 훨씬 더 즐겁고 행복하고 재밌게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정리하기,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그래서 쓰기에서 메일이 나오잖아요. 메일은 이 사람이 메일은 칼같이 답장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되도록이면 빨리. 그리고 그거를 이제 지금 다른 일 때문에 그 확인은 바로 하지만 일 처리는 나중에 해야 한다면 그 메일의 답장에다가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쓰라고 해요. 지금 현재 뭐 사정이 있어서 어떤 일 처리 때문에 이 일은 언제까지 연락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처리해서 메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이 그 답을 기다릴 거 아니에요. 내 답장을, 내 업무 처리니까 그 업무 처리를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되도록이면 빨리 일 처리를 해주는 게 좋다고 해요. 그래야 그 상대방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그만큼 빨리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그런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처리가 안 된다면 그런 식으로 언제까지 처리해 드리겠다고 그렇게 답장 메일을 써놓고 그때까지 처리해서 그렇게 다시 메일을 전송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내가 보긴 봤는데 대답이 없으면 기다리는 쪽에서는 답답하잖아요. 급한 일이 아닐 때는 하겠지 하고서 기다리지만 급한 일일 때는 계속 언제 오나 체크하고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런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바로바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그리고 그 메일을 쓸 때 특히 영어로 보내야 할 때는 그 글자 수를 되도록이면 간략하게 하라고 해요. 우리가 어떤 그 중요한 정보로도 그렇고 뭐 서류도 그렇고 이렇게 깔끔하고 간략하고 딱딱 요점만 찝어서 하는 걸 읽기가 쉽잖아요. 한눈에 딱 들어오고. 그런데 구구절절히 쓰면 읽다가 짜증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읽을 시간도 없고 그렇게 뭐 세세하게 뭐 안부 인사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서론 본론 결론을 그렇게 다 읽지는 않잖아요. 업무 처리할 때. 그 업무 주요 요점만 딱 집어서 간략하게 되도록이면 군더더기 없이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에 힘쓰라고 해요. 여기서는. 그래서 영어로 할 때는 좀 더 글자 수에다가 신경을 쓰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는. 되도록이면 문장을 짧게 쓰는 기술을 익히라고, 그러한 능력을 키우라고 말을 해요. 그래야 빨리 읽고 그런 업무 처리도 할 수 있지만, 그리고 읽는데 시간도 안 걸리고 읽기도 편하게 그렇게 문장을 쓰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일 잘하는 사람일수록 메모광이 많다고 해요. 사람의 머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다 기억을 하고, 그리고 또 기억한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다 일처리를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메모하는 거를 습관을 들여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도 그 메모에 대해서, 메모만 잘해도 성공한다고 그 메모에 대한 그 책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 책이 정말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그 메모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일 처리할 때 항상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고 해요.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입장에서도 리더로 아니면 상사로 그 부하 직원이 메모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내 말을 정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열심히 잘 적어서 처리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좋게 호감 가는 그런 인상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메모하는 것은 좋다고 해요. 이렇게 메모하는 습관을 들여놓잖아요. 그런 실력을 키워놓으면 회의할 때 정말 쓸모가 많아요.
회의할 때 보통 브레인스토밍 그런 회의법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 회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요점을 추리고 거기서 포인트를 잡고 그리고 다음 계획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것까지 확 그 정리정돈을 해서 요점만 뽑아서 정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한 실력들이 나중에 업무를 할 때 도움도 많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메모하는 습관을, 그러한 능력을 키우는 거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일을 할 때도 메모를 많이 하지만 실생활에서도 좀 메모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책을 읽더라도 그 내용을 다 읽다가 중요 부분이 있으면 그리고 공감 가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그때는 공감이 가고 하지만 그걸 계속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부분은 기억하지만 일부분은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다른 노트에다가 중요 부분이나 기억하고 싶은 그런 글귀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메모를 해놓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다시 보면 또 새롭고, 그리고 또 잊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다시 공부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메모는 정말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쓰기를 할 때 자료를 쓰잖아요. 그러한 자료를 쓸 때, 그런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 때도 그렇고 서식 자료를 만들 때도 그렇고 그런 작은 디테일, 그러한 것들을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런 사소한 작업 하나에도 정말 일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냐가 평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사소한 거라고 그냥 대충 하고 그러면 다른 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들게끔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사소한 부분까지 정말 열심히 꼼꼼하게 체크하고 흐트러짐 없이 잘 처리를 한다면 다른 일을 맡겨도 잘 처리하겠구나, 이런 일에 대한 마음의 자세가 드러나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소한 부분도 정말 잘 체크하고 확인하고 그런 꼼꼼함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심하게 대충 그런 생각으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사람마다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다르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책의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어떤 컨설팅 회사든 파트너에 따라 선호하는 자료의 유형의 차이가 있다. 세세하고 내용이 빡빡한 자기 만족형 차트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원 페이지에 원 메시지로 감각적으로 이해하는 심플한 슬라이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또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절대로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이야기의 골격만 머리에 넣어 상대의 반응을 살피면서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방식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다. 물론 이야기의 골격이나 프레임워크의 완벽함보다 감각적이고 재미있는 구체적인 스토리를 짜는데 힘쓰는 사람도 있다. 사람마다 사안을 이해하는 방법과 생각하는 방식, 커뮤니케이션의 취향이 다르므로 그에 맞는 커뮤니케이션 방법도 다르다. 따라서 자신의 취향과 듣는 사람의 취향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상대가 단번에 반할 자료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자신의 취향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취향도 들어가지만 상대방의 취향을 고려해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내 생각을 전달하기 위한 그런 프레젠테이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취향을 고려해서 만들면 훨씬 더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화를 잘하려면 잘 듣자, 대화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대화는 정말 누구나 다 알죠. 경청이 중요하다는 거. 누구나가 다 아는데 그런 것을 잘 실행해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주제,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대화 소재로 하고 소통의 소재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상대가 가정적인 남성상을 중시하는 여성이라면 그 사람한테 어필을 하려면 당신이 아내에게 극진한 남편이자 주말에는 놀이공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마음껏 놀아주고 싶어 하는 자상한 아빠임을 어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상대방이 좋아하는 그러한 그 취향이나 그런 소재,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어필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런 경제적인 것을,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뭐 놀이공원에 가서 뭐 놀고 같이 뭘 하자 그런 거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자신이 얼마나 리스크를 싫어하고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하고 그러한 그 경제관념이나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 더 좋아하겠죠. 호감 가고 더 좋아하겠죠. 그런 식으로 상대의 전곡을 찌르는 스토리로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프레젠테이션에서 영업이든 프레젠테이션이든 상대방이 원하는 거, 듣고 싶어 하는 것들을 캐치해서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서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상대방을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관심 가져야 되고, 알아야 하고, 배려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사회생활 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죠. 근데 보통 내가 아는 걸 알리기 위해서, 내 제품을 알리기 위해서 그러한 것에만 집중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효과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정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책상이나 가방의 정리 상태를 보면 그 사람의 업무 생산성을 알 수 있다고 해요. 정말 정리정돈을 잘하고, 그리고 분류를 잘하고, 그리고 또 어디에는 뭐가 있는지 자신이 확실하게 딱 알고 있는 사람은 업무 처리를 할 때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생산성 있게 한다는 거죠. 시간도 절약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자료를 찾아서 빨리 전달해주고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기 때문에 훨씬 더 생산성이 좋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정리정돈을 하는 습관들이 그런 업무 스타일하고 연결이 돼서 업무하고 처리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고 해요. 여기서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나오는데요. IQ 대 부침성, 어떤 게 더 우월한지, 어떤 게 더 성과가 좋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IQ가 아무리 좋고 똑똑해도 부침성이 없고 자기 자신만 안다면 아무런 성과를 올리는데, 내가 어떤 일을 이루는데 정말 안 좋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인정받기도 어렵고, 그리고 또 자신이 원하는 만큼 성과를 내기도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부침성이라는 것이 타인에게 따뜻하게 배려하고 말하고 소통하고 그런 따뜻한 인간관계, 그러니까 서로에게 호감이 가는 인간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만큼 인간관계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 놓으면 그러한 것들이 정말 자기 실력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인정을 받고, 그리고 또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많이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료와 상사와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제일 이러한 거를 잘하는 사람을 또 제일 부러워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그리고 관심인 것 같아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거를 좋아하고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대해주는 걸 좋아하는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관심 분야도 다르고, 그리고 일하는 업무 스타일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잘 알고 관심 있게 기울이고 또 상대방을 배려하고 하면 조금은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뒤에 내용도 참 많은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데, 일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구독 버튼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